자, 비문학입니다. 두 번째 비문학이죠. 플라톤. 아우, 플라톤이야. 요새 어려워. 그치? 자, 지문들을 좀 봅시다. 플라톤은 초월세계인 이데아계와 감각세계인 현상계를 구분했다. 이데아계는 초월세계고요. 현상계는 감각세계예요. 두 개 다른 거야. 여기는 초월세계고 여기는 인간세계라고 생각하면 돼. 영권불변의 이데아계는 현상계만 나타난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 즉 형상이 존재하는 곳,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관념의 세계, 이성으로 관념. 이런 걸로만 되는 거예요. 반면 반대지 현상계는 이데아계의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이 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세계. 감각, 여기는 이성이 아니고 감각. 플라톤이 따르면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형상을 본뜬 그림자에 불과. 즉 현상계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림자라 이거예요. 이성의 그림자.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톤은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라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의 예술관입니다.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입니다. 모방. 핵심은 모방. 예를 들어 목수는 이성을 통해 침대의 형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모방해서 침대를 만들죠. 침대의 형상, 이데아, 그리고 모방해서 만든 침대는 그냥 모방. 그리고 화가는 감각을 통해 침대를 보고 그림을 그리죠. 결국 침대 그림은 보편자에서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열등한 것. 왜냐하면 보편자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 그거보다 떨어져 있는 거. 그거로 많이 떨어지면 복사가 많이 되면 원본이 화질이 저하되잖아. 그 개념이야. 복사되면 원본 화질은 떨어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데아계의 형상을 모방해 생겨난 것이 현상인데 예술은 현상을 다시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저질. 이렇게 본 거야. 플라톤은 시는 회화하고 다르다고 봤어요. 시하고 회화. 지금 같은 예술을 보지만 옛날엔 다르게 봤다 이거야. 고대 그리스에서 유뮤시인은 허구의 허구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각하고 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을 올리는 말투, 몸짓 같은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연기함으로써 다시 허구를 만들어냈죠. 이 과정에서 유뮤시인의 연기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는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 감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 무슨 얘기야? 자,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함으로써 내적 특성을 드러내는. 조금 반대지. 자, 플라톤은 음유시인이 용기나 절제 같은 덕성을 갖춘 인간이 아닌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플라톤이요. 가령 화를 잘 내는 인물은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안색이 붉어지는 등 다양한 감각 가능한 현상들을 모방함으로써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용기나 절제력이 있는 인물에 수반되는 감각 가능한 현상은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죠? 따라서 플라톤은 음유시인의 연기를 보는 관객들이 이성이 아닌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비이성적인 것들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된다. 야, 현대인들은 다 타락한 거야, 플라톤 입장에서는. 자, 나로 갑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앞에는 플라톤이 얘기했고 이번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예컨대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는데 만약 이데아계에 변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형상과 성인의 형상을 바탕으로 현상계에 어린아이와 성인이 생겨났다면 현상계에서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데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거야. 되게 논리로만 따졌어. 되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었거든. 머릿속으로 이런 고민만 하는. 할 일 없다고 하면 안 되나?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에 관련되는 진료에 내재한다고 보고,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를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어요. 가능태란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 힘이자 진료, 재료 비슷한 개념이에요. 현실태란 가능태의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 그러니까 가능한 어떤 밑에 예를 보고 얘기해서 예를 보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되기 위한 가능태라면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된 상태가 현실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냐면 찰흙이죠. 찰흙. 찰흙으로 그릇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찰흙은 그릇이 될 수 있는 가능태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 그릇을 만들어서 구웠으면 그게 현실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생성 변화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니까 가능태에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된 실형의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향해 가는데 이행 과정이 운동. 우리 그냥 운동 얘기하는 게 아니야. 즉 운동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가능태 자체에 내재. 이 가능태는 계속 운동해서 뭐가 되려고 해? 완전 현실태가 되려고 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예술의 목적은 개개의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자, 즉 형상을 표현하는 것. 이 사람은 보편자가 뭐예요? 형상이야. 아까 우리 플라톤의 보편자는 뭐였어요? 플라톤도 보편자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이건 이데아야 결국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보편자는 그 형상인 거야. 좀 달라요. 이런 점에서 그는 시가 역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해요. 역사는 개별적 사건들의 기록일 뿐이지만 시는 개별적 사건에 깃들어 있는 보편자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개별적 사실이야. 인류사에 있었던 사실들인데, 그런데 여기 있듯이 시는 이걸 뭘로 만들어냈어? 보편화시켜서 보편자를 표현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우월,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예술을 통해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봤고요. 특히 비극시는 파멸하는 주인공을 통해, 비극시가 더 중요해. 자,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다루기 때문에 시를 창작하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알매 쾌감을 느낄 수 있다. 비극시 속 이야기는 음유 시인이 경험세계의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를 인식해내려 그것을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결과물인 것이다. 자, 음유 시인이 경험세계 개별자로서 보편자를 인식해냈어. 일단 형상을. 그리고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했어. 그리고 관객은 이걸 어떻게 돼? 이걸 하면 알매 쾌감과 다른 종류의 쾌감도 경험할 수 있죠.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경험을 느끼게 되는 건데, 이 뒤에 관객은 고통을 받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그에 대한 연민과 함께 자신도 유사한 고통을 공포를 느낄 수 있죠. 두 가지 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됐다가 해소되면 얻게 되는 쾌감,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이에요. 두 사람이 조금 이제 다른 형태의 미학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가보자고. 자, 여기는 많이들 맞았더라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오답이 심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가 아까 19번 문제였고요. 19번, 17번 문제, 이런 문제들 오답률이 꽤 높았고, 여기 지금 2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에서는 25번 문제가 오답률 5위에 있구나. 조금 높았던 문제였네. 자, 가봅시다. 문제가 조금 많아요. 자, 21번 문제부터 확인하고 갑시다. 21번 문제.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두 개의 얘기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자,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예술 사상가의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게 된 이유? 변화했나요? 변화한 적 없는데요. 둘 다 변화하지 않았어요. 관점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변화하게 된 이유 틀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의 예술을 평가하는 데 바탕이 된 철학적 관점? 그치. 철학적 관점, 누구의? 첫 번째는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한 관점,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이데아가 아니고 여기서는 형상이었지. 둘 다 보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플라톤은 그걸 이데아라는 표현을 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자라는 개념을 쓴 거야. 요거 맞아. 바탕이 된 철학적 관점. 요게 핵심이야. 그 다음 요게 정답이 되겠고, 3번 가와 달리 지우라 그랬죠. 나는 특정 사상가가 생각한 예술의 불완전성을 설명한다? 불완전해요? 가의 플라톤은 예술이 불완전하다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불완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뒤집혔다고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불완전성은. 그 다음 나와 달리 역시 지우고요. 가는 특정 사설가의 예술관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요? 장점과 단점이요? 둘 다 장점 단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특징이죠. 5번 가는 특정 사상가의 예술관이 보이는 한계인가요? 한계도 약간 좀 애매하고요. 한계인지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는 특정 사상가의 예술가 주는 의. 얘도 아니네. 둘 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한계도 아니요, 의도 아닙니다. 그냥 그것들의 특징일 뿐이에요. 그 다음이 22번 문제. 가의 플라톤의 사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엔 예술은 형상의 참된 인식을 방해한다. 왜냐면 허구의 허구인 거야. 그러니까 형상을 인식할 때 이 사이에 껴있는 거야. 이데아가 있으면 여기에 현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카피한 게, 이데아를 카피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이데아를 카피한 걸 한 번 더 카피한 거야. 복제본이야.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고, 이걸 보는 거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게 플라톤인 거지. 두 번째, 형상은 감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만. 네,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죠. 그쵸? 자, 현상의 사물을 모방한 예술은 형상보다 열등한 것. 그러니까 열등하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예술의 표현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요? 형상이 사물 안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진짜? 예술의 표현 대상은 현상의 모방.
그러니까 표현 대상은 현상. 형상이 아니고 현상. 그리고 형상은 어디에서 나왔던 거야? 형상은 아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나왔던 거잖아. 형상. 헷갈리면 안 돼. 이런 어휘 헷갈리면 틀려. 자, 그러니까 맞고요. 자, 틀린 걸로. 이 대학에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형상이 존재하는 곳.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형상, 본질, 보편자, 이게 존재하는 곳. 플라톤이니까. 그 다음, 나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을 썼어요. 아까 얘기했지. 형상은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니까 찰흙과 그릇이라고. 도토리야, 도토리 나무보다 난 이게 더 좋아. 자, 예, 여러분들 하나씩 만들어 보면 돼요. 자, 가봐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23번. 1번부터 확인합시다. 자, 형상은 진료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잠깐만, 나 이거 잘못 그렸니? 형상과 진료. 잠깐만. 아까 얘기했잖아. 아, 진짜 바보 같은 소리를 했나봐. 아, 나도 좀 헷갈린다. 자, 가능태란 형상을 실현할 수 있는 진료. 가능태가 진료. 아이, 뒤집었잖아. 지적했지? 자, 나 틀렸어. 요게 그릇이야. 요게 찰흙이고, 요게 원료야. 원료를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야. 이상하더라. 자, 그러면 이건 일단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건 맞고, 진료는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 힘. 그쵸?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지. 가능적 힘. 그 다음에 3번. 형상이 진료에 실현된 원인은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고 본문에서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형상과 진료 사이의 관계는 현실태와 가능태 사이의 관계와 같다 그랬어. 그래요? 봐봐. 이게 같은 비등한 관계이긴 맞는데 잘 봐봐요. 자, 요 개념으로 설명했다고 했는데 이거 좀 어렵다. 어렵네 진짜. 자, 봐봐요. 가능태란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자 진료라고 했어. 자, 봐봐.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자 진료야. 실현시킬 힘 또는 진례. 자, 그 다음에 현실태란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 그러니까 형상은 실현시킬 수 있는 기능적 힘의 가능태의 개념에도 나오고, 현실태에도 형상이 실현된 상태라고 해서 형상은 여기에도 둘 다 존재해. 가능태는 진료로만 존재해. 그러면 이 관계가 여기에 있는 대응되는 관계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치? 이 관계가 동일한 관계가 아닌 거야. 여기는 형상, 여기는 형상과 진료, 이런 식으로만 관계를 따져봐도 딱 나오긴 어렵다는 얘기지. 그 다음 5번. 생성 변화하는 것은 형상이 진료에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항상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본문에 나왔었어요. 좀 어렵네 진짜. 25번. 오답률 5위구나. 그래서 근데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야. 나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빨리 설명해줘야 돼서 급해서 그렇지, 다 차분히 따져보면 충분히 답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24번. 가와나를 참고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기억을 비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뭔가요? 기억이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플라톤이 그랬어. 기억.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물은 그림자에 불과. 원본은 전부 다 어디 있어? 이데아에 있어. 자, 그렇다면 이걸 비판했다고 플라톤은. 왜? 플라톤이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가 없다 그랬잖아. 이데아가 없다 그랬어. 왜?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계속 변화한다 그랬죠. 생성되고 변하고 하는데, 어린아이하고 성인으로 설명했잖아. 어린아이인 이데아가 있고 성인인 이데아가 있는데 그 이데아는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각각의 이데아가 있는데 현실에 있는 어린아이는 성인이 돼요.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이데아계가 없으면. 이데아계가 있으면. 이데아계는 완벽하고 변하는 불변의 존재니까. 그럼 봐봐요. 현상계의 사물이 형상을 본뜬 것이라면 현상계의 사물이 생성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답인데? 답인데? 본뜬 것이니까 변하지 않는 거잖아. 이건 불변의 존재라니까.
불변의 존재인데, 그렇다면 현상계 사물이 생성 변화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불변의 이데아에서. 그런 거야. 이게 답이야. 적절해. 그 다음 2번, 형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현상계에 존재하는, 형상 변하지 않는 거 맞죠? 존재하는 사물들이 모두 제각기 다른 이유. 다른 건 그 위에 형상도 다른 거지. 근본이 된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형상이 있는 거야. 3번, 형상과 현상계의 사물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독립적이지 않아. 독립적이지 않아. 그건 딴 거야. 4번, 형상이 현상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면, 형상은 현상계를 초월해 존재하죠. 형상을 포함하지 않는 사물을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형상을 포함하지 않는 사물을 감각으로 느끼는 게 불가능하다? 현상계는 감각인데? 형상이랑 상관없어요. 현상계 모든 사물이 형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그림자만 볼 수 있는 인간이 형상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형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도 할 수 없을 거고, 그 다음에 형상을 인식하는 건 플라톤이 이성이라 그랬는데, 인간이, 그림자 볼 수 있는 인간이 형상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랬거든, 이성을 통해서. 플라톤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 25번 문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 고대 그리스 비극시 오이디푸스 왕의 주인공 오이디푸스는 주어진 숙명에 파멸당한 인물, 아는 사람은 알겠네요. 비극시를 공연한 음유시인은 목소리, 몸짓으로 작품 속 오이디푸스를 관객 앞에서 연기해요. 음유시인의 연기에 몰입한 관객은 덕성을 갖춘 주인공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연민과 공포를, 앞에 나왔던 얘기네. 그치? 앞에 나왔잖아. 자, 그럼 봐봐요. 1번, 오이디푸스는 덕성을 갖춘 현상 속 인물을 본떠 만든 허구의 허구다. 플라톤은? 플라톤이 그랬나? 플라톤이 허구의 허구라 그랬다고? 허구의 허구는 플라톤 맞네. 자, 그에 대한 음유시인의 연기는 이를 다시 본뜬 허구? 맞겠는데? 그렇잖아. 음유시인의 연기는 이를 다시 본뜬 허구. 그 다음 두 번째, 플라톤, 음유시인은 오이디푸스의 덕성을 연기하는데 주력하겠지만, 그렇게 했죠. 덕성을 연기하는데 주력하겠죠. 덕성? 플라톤이? 잠깐만. 음유시인은 오이디푸스의 덕성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이는 부분을 연기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플라톤은? 보이는 부분을 연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 고급진 건 안 보인다니까, 저급한 건 잘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주력할 수가 없는 거지. 관객은 이를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력할 수도 없고 감각으로 파악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는 맞아요. 대충 감정과 욕구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 3번, 플라톤, 음유시인의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오이디푸스의 성격이 드러난다면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보는 과정에서 감각되지 않는 내적 특성이 표현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음유시인 현상 속 인간의 개별적 모습들에서 보편자를 인식해내서 이를 다시 오이디푸스는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했고, 그것에서 얘는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오이디푸스가 숙명에 파멸당한 모든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쾌감을 느낄 뿐 아니라 카타르시스를, 좀 애매하긴 하다. 쾌감이나 카타르시스나. 그렇긴 한데 이 얘기도 역시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이건 거야. 왜냐면 음유시인은 오이디푸스의 덕성을 연기하는 데 주력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야. 저급한 면모를 주장한, 저급한 인간들만 이렇게, 저급한 인간들은 본따기 쉬우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지문은 어렵지. 그치? IT 하는 친구들은 잘 알아야 될 거야.